오늘의 총선 정확히 100일 앞두고 있다라고 저희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인재 영입, 새 얼굴 찾기에 정말 그야말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히트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들의 관심을 끌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영입된 인사, 어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영입을 했는데 검찰총장 후보에 단골로 올랐던 인물이고요. 그만큼 어떤 청렴한 검사 사항을 또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많이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불과 하루가 지났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인 민주당의 인재 영입 속도도 내고 있고 또 차곡차곡 스토리를 갖춰가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4명의 인재 영입 중에서 저는 이 두 번째 인재 영입, 이 남자라고 볼 수 있는 원종건 씨, 네. 그리고 네 번째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병철 고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많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모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최혜영 교수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입된 군 출신 인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얼마든지 또 대체를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늘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재 영입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병철 고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로 검찰 개혁에 준하게 되는 것들은 검찰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개혁보다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바탕으로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 주체로 보렸던 박주민 의원 등은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 속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후폭풍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인사로서의 영입에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불과 민주당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층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해버린 사실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네. 정당의 이미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갖지 못한 내용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인재 영입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차곡차곡 제대로 나름대로 선거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위한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인재영입위원회 만들었으니까요. 네. 조만간 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깼잖아요. 박찬주 대장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고 상징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몇 배의 스토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름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 바둑에 비유를 하면 바둑에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누가 선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기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뭐 이른바 이제 공천을 받고 친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걸 하나하나씩 지금 극복하거나 변화하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선거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 내 통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기존의 집권 여당이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거판에서 뭐 전략 공천을 받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나름 나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보였던 선거하고는 좀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부러워할 만한 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뭔가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들을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통합 주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 수준,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수준인데 민주당은 선거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당의 선거 준비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재 영입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현재까지는 완승,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완승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까지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다른 외부의 공간에서 힘을 쓸 수 있거나 여력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예. 봅니다.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인재영입에 이 공을 들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젊은 인재영입 등에 대한 발표 그리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발표하게 될 인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체제 내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확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4+1의 패스트트랙 국면은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는 인재영입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만큼 국회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1월 달이 돼서 이제는 인재영입을 발표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끝날 때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이렇게 인재 영입 제안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네. 자꾸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이렇게 TV에 나오면은 당연히 다음은 국회의원 가겠지. 많이들 그러십니다.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병철 전 고검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수진 판사도 네. 얘기하잖아요. 그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일부러 이제 대법원에서 늦췄다고 하는 의혹을 예. 제기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 특히 이제 소병철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오히려 더 지금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관한 상징적인 인물들을 지금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민주당은 지금 프레임을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권 심판론.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개혁 대 반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으로서는 국정 지지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더 도와주시면 좀 더 개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예. 그때 지방선거에서 그때 새누리당이 완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완패하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권한테 더 지지를 주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한테 조금만 더 힘을 밀어주시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해왔던 거, 정치 개혁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여당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검찰이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내상은 한국당이 더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의 위 의인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보좌진 모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의원만 2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입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의원 중에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구형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당대표가 저렇게 말하더라도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 판단까지 가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네.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기소가 된 상황이라 이를 통해서 개별
될 의원들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상대 후보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뚫고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더라면 향후 있는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기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리얼미터에서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동등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야권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도 적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재판을 아직 받아본 전례가 없거든요. 예. 이 내용은 충분하게 좀 열린 상태로서의 결말들이 얼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이른바 공천 가산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훈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가 돼버리면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많이 또 상황이 반대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귀결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일관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 얘기할 때 그때 동의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금 또 감점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이익 없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조국 국면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른바 하명 수사부터 시작해서 선거 개입 문제까지 검찰의 판단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박수 보내고 응원 보냈습니까? 근데 자신들에 관해서 그 패스트트랙 문제, 선거법 위반, 선진화법 위반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마치 엄청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네. 이렇게 잣대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늘어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기왕 응원할 거면 끝까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의 얘기가 계속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모양이 그대로 연출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던 거 아닙니까? 겠죠.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 가지고 벌벌 떤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몇 달 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거법 개정 국면이나 이럴 때 공수처법 문제나 이럴 때 최소한의 합의 처리하는 노력이나 아니면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집권 여당에서도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감을 좀 덜어주거나 판단을 좀 덜어줄 만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오히려 방치하고 더 싸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건 마치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야당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건 또 불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의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야죠.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김병민 교수께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공천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2명의 약식 기소한 의원들이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에 대한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어떤 양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범죄 혐의점에 있어서의 가담도나 무거운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약식 기소됐음에도 이런 구형을 했다면 실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당장 총선까지 형량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후에 언제든 간에 의원직 상실이라는 당연히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천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미한 사건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 원이 선고가 되는 순간
의원직을 박탈될 뿐더러 5년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예. 여기엔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현장의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에 가담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황교안 대표는 장인상 때문에 국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되게 어려웠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두지휘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과거에 대법원이 한 번 판결을 한 전례가 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2심과 3심의 판단은 벌금의 형량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벌금은 당선 무효의 벌금을 구형해서 선고를 했지만 네. 이를 토대로 선고를 완화시켜주는 선고 유예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마도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으로 피선거권을 제한시킬 정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한국당 의원들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모든 선택은 결국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총선에서 국민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